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 심연우입니다. 어, 이틀 사이에 또 큰 변화가 몰려오고 있죠. 코로나가 다시 초기 상태에 어, 집단적인 감염 상태로 지금 번지고 있어서 정말 그 이수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마련하고 지금 2달여 이제 석 달 차가 되어 가는데 이 공간에 어떠한 모임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없고 모임을 기획할 수가 없어서 정말 생각하지 못하게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변화의 시기를 정말 변화하고 싶지 않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서 사람이 교류해야 되는 방식이 이렇게 디지털한 소통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면서도,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그 사람의 활동성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2020 가정폭력을 말해요. 아직 제가 유연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빨리 논리정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책도 많이 엉성하지만 이 책을 소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그 불공정한 경찰 수사와 비공개 쉼터라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몰리거나 가출과 정신이상자 취급을 당하고 아동학대자로 기소되기도 하는 등 경찰 수사의 2차 가해는 상당한 피해 사례로 축적되어 있다. 2017년 11월에는 가해자가 비공개 쉼터에 난입해 들어온 사건이 발생하였다. 쉼터가 주는 사회적 의미는 실로 막강하지만 활동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인 아빠를 두둔하며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보러 온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대응하여 활동가들을 경악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었다. 쉼터 개소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벌어진 일이라 쉼터 내 피해자 보호와 경찰 대응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처럼 경찰의 무지하고 불공정한 수사 관행은 피해 여성과 아동의 신변 안전, 자립 모델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많은 가정폭력 당사자가 가해자를 피해 숨거나 도망치는 선택을 해야 하고 아동의 비밀 전학을 시도해야 하는 등 쉼터는 그렇게 비공개로 존재하며 피해 여성들의 외출과 통신을 규제하는 모순적인 자립 모델로 기능하게 된다. 경찰이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가 숨거나 도망치는 식의 비공개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안전하게 삶의 지역구 자립 모델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가정폭력을 말해요라는 책을 또 쓰게 되고 이런 활동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찰 수사의 불공정함을 알리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과 공권력의 그런 싸움이 되고 있는 건데, 어쩌면 그 싸움이라고 저만 인식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투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싸움일 것이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닐 것이다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죠. 어젯밤에도 이제 저희 공간에 아주 늦지막히 손님이 다녀가셨는데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울 것이다.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또 법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단은 가정폭력에 관한 2차 가해 양상이 이렇게 여성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수사가 공정성을 찾아가지 못하면서 여성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폭력을 당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내일이 제가 이제 재판인데, 제가 재판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아직 다 정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증거가 사라졌고 증거가 조작됐고, 그래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그 사건의 증거는 사라지고, 이제 가해자가 호소하는 그 피해는 증거로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수사기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그 행위가 얼마만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인지, 오히려 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범죄라는 것을 뭐 어딘가에는 명시되어 있겠죠. 그 법 조항이. 제가 그 법 조항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재판정에 가서 그 판사와 그 검사에게 저는 물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했을 때 그에 관한 처벌에 관한 조항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조항은 몇 조 몇 항이냐. 아마 서두에 그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증거 없음이 증거입니다라는 방어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음이 증거인 상황, 그 말을 하기까지, 이 생각을 정리하기까지 증거인멸이라는 그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증거 없음이 증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주되게 지금 그 증거가 자꾸만 이제 왜곡이 됐었던 거가, 신고 기록을 정신 이상자라고 이제 몰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면은 그 정신이 멀쩡하다라는 것을 뭐 객관적인 것으로 증명해서 내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이 멀쩡하다라는 그런 식의 입증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오히려 어떤 증거로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는가,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저는 더 묻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 주장의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그 사태가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어쩌면 한 발 더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기보다 그 공격이 정당한 주장인가를 묻는 방법이 저는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법정에서는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근거가 얼마나 빈약하며 또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 뭐 일방적인 경찰이라던가 그런 수사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 이제 그 11번째 꼭지에서 제가 그 불공정한 경찰 수사와 비공개 쉼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우리 그 쉼터에 있는 당사자들하고도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제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쉼터에 입소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이제 휴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 오히려 쉼터에 입소하고 나오면 또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제 적응해야 되는 감각 자체를 다시 세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 불공정한 경찰 수사와 이 비공개 쉼터가 계속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할 어떤 그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있는 쉼터마저도 없어진다. 막 이런 식의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들을 기관장들이 한다든가, 그 쉼터의 쉼터장들이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쉼터 이용해서 겪고 있는 어떤 불만족한 상황들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우리 80년대의 쉼터 제도를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만을 지금 이제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쉼터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와 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피해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로 이렇게 숨어야 하는 방식의 그런 선택 상황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 경찰이 올바르게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수사와 처벌을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또 피해자들도 그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 모델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가 숨거나 도망치는 식의 비공개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안전하게 삶의 지역구 자립 모델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 5년 내에도 힘들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에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당사자 회원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가정폭력 당사자 네트워크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지금 조직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공익 출판물을 통해서 이 문제의 사태를 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활동이 그러한 이제 직접적인
경제 활동으로 빠르게 보완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도 제가 어떻게 이 당사자들에게 같이 이걸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준비된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제적인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활비가 되게 다급한 당사자들과 당사자 운동을 조직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뜻과 취지에 공감하는 혹시나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월 1만 원의 후원금을 부탁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이 문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런 글쓰기가 병행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기존 단체에서는 이제 활동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그 결과물이지만 저희는 처음 시작부터 공익 출판을 사업의 첫 목적으로 두고 방법으로 두고 이제 당사자들의 경험을 이런 독립 출판물로 만들고 같이 또 시장에 유통하고, 그렇게 유통된 책을 읽은 독자분들과 다시 이 당사자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또 이어서 12, 13 부분을 나누겠습니다.